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97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리그 개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9일, 거의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K리그에 대해서 2020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두 팀 뚜껑이 열린 김에 같이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각 팀들이 어떻게 전력이 보강이 됐는지 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이 열린 팀부터 살펴봐야겠죠. 전북 현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라이스 감독의 두 번째 시즌 정말 보여줘야 될 시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뚜껑을 열었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요코하마와 AF 챔피언스 리그 1차전 열렸는데 홈에서 네. 실망 오브 실망. 네. 아, 이거 올 시즌 전북이 전력이 약화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로페즈랑 문선민이 측면에서 파괴력을 보여주던 게 전북은 전통적으로 최강희 감독 시절부터 최근에 좋았던 시즌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다 측면이에요. 네. 측면 파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공격적인 아쉬움도 있지만 일단 요코하마전은 그 상대 요코하마의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전력 분석이 잘 안 되고 들어온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고 또 아주 적극적인 운영을 하는 약간 펩 감독과 유사한 스타일의 포스테골로 감독의 그런 요코하마의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선수들이 제가 볼 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한 수비 내용적으로는 사실 거의 5대빵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년 한 5, 6년 동안의 전북 경기 중에서 가장 실점이 많을 수 있었던 경기였고 최악의 경기가 될 뻔했다. 그게 스코어가 2대1이지만 제일 보기 좋은 스코어처럼 만들어준 것이 2대1 스코어였어요. 네. 그 경기는 3자 플레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요코하마의 운영에 있어서 허리에서 잡아주는 선수가 없고 신영민 선수가 지금 나가 빠졌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간다 그랬는데 그게 뭐 잘 안 됐는지 지금 국내에서 그냥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기 듣기로는 지금 뭐 다른 이수빈 선수도 데려오고 또 허리에 뭐 정혁, 손준호 같은 선수가 있지만 챔피언스리그로 같이 돌리기에는 허리 라인도 지금 상당히 힘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한교원 정도 빼면은 지금 전문 윙어가 없어요. 네.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측면의 파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외국인 선수는 벨트비크 선수가 그 요코하마전은 몸이 좀 완전히 올라오질 않아서 투입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벨트비크가 투입이 안 됐지만 나머지 지금 무릴로 선수 그 경기 나섰죠? 상당히 의욕적이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 영입이 로페즈 나가고 이젠 더 보강이 돼서 외국인 선수가 사실은 지난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미지수고 벨트비크가 어떻게 해줄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허리도 되게 약해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시 또 보강을 뭐 김보경 이런 선수들 보강을 했지만 전북은 전력이 약화된 것 같은 전 느낌이에요. 지난 시즌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올 시즌에 지금 첫 경기만 물론 봐서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쭉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우려가 된다. 김보경 쿠니모토 선수는 클래스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팀이라는 건 역시 조화 아니겠어요? 이 말씀해주신 로페즈 선수와 문선민 선수의 역할, 파괴력, 저돌성, 돌파, 팀 스피드, 뒷공간 공략 이런 단어들로 묘사될 수 있는 게 로페즈 선수와 문선민 선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도 나온 그 전북 멤버를 보면 과연 그걸 할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있었는가 하면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무릴로 선수도 뭐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가 본 거긴 합니다만 일단 킥 능력이 상당히 좋고 과거에 애닝요 선수처럼 이제 그 킥을 활용해서 좀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문제는 김보경, 쿠니모토, 무릴로, 이승기 이런 선수들이 모두 성향이 좀 비슷한 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야라든가 킥이라든가 순간적인 재간 이런 거를 위주로 풀어가는 어떤 플레이메이커 과들이거든요. 중앙지향성이 강한 플레이메이커들이 너무 많다. 반면에 뭔가 팀 스피드를 높여주고 파괴력과 폭발력, 저돌성을 플러스해 줄 수 있는 자원은 이제는 좀 부족해졌다. 여기에 이제 신영민 선수가 또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4백 보호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전북이 스페인에 가서 친선 경기 했을 때도 보면 신영민 선수 자리에 활용된 자원들이 매우 다양한데 그거는 이제 바꿔서 말하면 전북이 그 자리에 적임자를 확고하게 찾지 못했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친선 경기에서 전북이 그 자리에 활용한 선수들을 보면 정혁 선수, 홍정호 선수라든가
구자룡 선수까지도 사실은 구자룡 선수도 그 위치에 나와요. 수비형 맞아요. 미드필더로 기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면은 전북은 여전히 그 자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격면에서의 어떤 그 마이너스 요인 그리고 신영민 선수 자리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퀄리티와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온 거는 저는 그것까지 의심하진 않는데 문제는 팀은 좋아라는 거죠. 좋아 면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감소했다,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이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결국 작년하고 비슷하게 1강 체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가장 큰 대항마였던 그럼 울산 현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울산 현대 사실 작년에 정말 아쉬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진짜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선수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새롭게 외국인 선수가 왔죠. 비온 존슨. 네, 도쿄전을 봤더니 그 경기는 이제 원두재 선수 내려서 3백을 썼어요. 네, 김동훈 감독이. 네. 비온 존슨을 윙포워드처럼 활용하더군요. 네, 주니어 선수를 아예 최전방 그리고 김인성 선수랑 윙포워드로 비온 존슨을 놨는데 저는 비온 존슨 선수를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움직임의 폭도 넓고 제 생각엔 주니어랑 같이 투톱 운영을 해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움직여주면서 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연성과 어느 정도의 파워, 높이,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비온 존슨 선수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윙백으로 나섰던 지난 시즌에는 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데이비스 선수도 상당히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고 지금 울산은 물론 뭐 보강이 많이 잘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죠. 원두재, 이동경 이 두 선수들이 아주 급성장을 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두재 선수는 또 이번에 데려왔고 원두재 선수가 뭐 3백의 일원으로서 경기를 치렀지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도 많이 기용이 되면서 이 울산에게 힘이 될 것 같고 이동경 선수 또한 23세 이하 대회를 치르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네. 또 여러모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도쿄한테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 그날 이제 나섰던 뭐 신진호, 이동경, 또 정승현, 원두재, 김민덕, 또 데이비스, 정동우의 윙백 체제 이런 이제 주전 선수들 외에 고명진이나 또는 뭐 이상원이나 네. 또 그날은 이제 뛸 몸 상태가 아니라서 뛰지 못했던 불투이수나 이런 백업들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저 전북보다 오히려 울산의 우승 확률이 저는 더 있지 않을까도 보고 있어요. 그 전체 멤버 구성은 역시 뭐 울산은 올 시즌에도 강호이고 우승 후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북이 계속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계속 노출할 경우에는 전북보다 오히려 우승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장 의원님 말씀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장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저는 비온 존슨 선수는 저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비온 존슨 선수가 또 수비 가담도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상당히 다양한 플레이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날 비록 그 챔피언스리그 벌어졌던 날은 한 2번 정도의 좋은 슈팅이 이제 아깝게 이제 골로 연결이 골대도 하나 맞고. 안 됐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아쉽긴 한데 요즘 가면 갈수록 주니어 선수가 기복이 좀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비온 존슨 선수를 주니어 선수 대신 아예 그냥 가운데 센터 포워드로 쓰는 작전도 이제 울산이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번 경기처럼 주니어와 비온 존슨을 같이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비온 존슨 선수 영입은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원두재 선수가 이날은 3백에 이제 가운데 수비수로 나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드필드 재능을 좀 못 보여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두재 선수도 앞으로 또 미드필드로 활용이 된다면은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윤빛가람 선수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빛가람 선수가 아무래도 김보경 선수라든가 믹스 선수가 사라진 울산에서 창의성을 담당해야 되는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윤빛가람 선수가 또 빠져 있었다는 점, 여기에 김태환 선수도 빠져 있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전북에 비하면은 그래도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결과다. 왜? 전북은 주력으로 활용될 선수들의 상당수가 벨트비크 정도 제외하면은 거의 다 나왔는데 그런 나쁜 내용이 됐고 울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말씀드렸던 네네. 뭐 윤빛가람이라든가 김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용될 여지가 있고 조현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산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성적표가 아니냐 일단 아챔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제가 울산의 경기를 보면서 약간 또 전북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약간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이거예요. 믹스, 박용우, 김보경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 미드필드의 조화는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세 명의 선수들이 모두 각자 자신의 역할에 아주 전문가들이었고 그러면서 세 명의 선수가 또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울산의 역습이 굉장히 창의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울산은 희망을 좀 주기는 줬지만 나머지 멤버들이 중원에서 돌아갔던 플레이를 보면 박용우, 믹스, 김보경 있을 때보다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뭐 울산도 신진호, 고명진,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대체로 그냥 비슷한 플레이들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박용우, 믹스, 김보경 있을 때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비슷하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조화의 문제. 그러니까 울산 역시도 박용우, 믹스, 김보경이 이탈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올 시즌 다른 멤버들을 가지고서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인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반면에 FC서울 올 시즌 좀 스쿼드를 잘 마련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기성용 선수 좀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어요. 아쉽네요.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가 K리그에 와서 안 그래도 지금 물이 조금 들어오는 시기라서 더 올라 네, 그랬는데. 앱서울이 좀 총대 메고 영입해서 또 다시 한번 물을 쫙 채우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같이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약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결과가 돼버려서 네. 아쉽죠. 기성용 선수는 영국에 있을 때도 서울에 대한 애정을 계속 드러냈고 복귀하면 무조건 자신은 앱서울이다 라고 입에 달던 선수였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철석 같은 믿음을 갖고 아마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서울에서는 미처 이제 받아들일 입장이 되지 못한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기성용 선수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좀 낮은 금액부터 해서 올리려고 막 절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기성용 선수는 당연히 나는 FC 서울이 그냥 한 번에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했던 그런 정도와 절충이 된 조건으로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선수 대하듯이 탁탁탁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좀 받은 느낌입니다. 위약금이 걸려 있으니까 다른 구단은 이제 영입하기 힘들고. 근데 위약금이 지금 보니까 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한 200만 유로, 하나로 한 약 2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위약금이라면 서울도 그 위약금은 거기에는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구단도.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성용 선수가 지금 없는 아쉬운 상황 속에서 FC서울 그래도 스쿼드는 좀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글쎄 뭐 잘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 지난번 캐다전을 봐서는 일단 최용수 감독이 상당히 적극적인 운영을 네. 제가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술처럼 운영을 했다는 얘기도 원투펀치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3백의 스토퍼들을 아주 과감하게 공격 가담을 시키는 그런 운영 속에서 공격진 최전방 공격진의 마무리가 근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역시 거기서 박주영 선수가 터져줄지 저돌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투박한 박동진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그리고 아드리아노 선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시즌과 비슷한 정도의 스쿼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에서 최용수 감독의 전술적 역량으로 인한 상승 효과 혹은 변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줄만 덧붙이면 페시치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드리아노 선수가 더 보강이 되기도 했지만 페시치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두 자릿수 골을 채우긴 했는데 다른 팀 스트라이커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서울 입장에서는 더 해줘야 될 선수거든요. 페시치가 올 시즌 얼마나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가느냐가 서울의 성적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구단으로 넘어가면 포항 스틸러스. 기동 매직을 보여줬던 포항 스틸러스가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 진출권을 꼭 따겠다. 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기동 매직을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은데 근데 일단 포항하면은 이 얘기부터 다들 하실 거예요. 야, 완델손이 떠났잖아. 완델손 선수는 지난 시즌 정말 포항의 거의 슈퍼맨이었죠. 대구로 따지면 세징야에 해당하는 역할을 포항의 완델손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완델손 선수가 떠난 포항이 과연 지난 시즌 정도의 힘 혹은 지난 시즌 이상의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1588 라인.
1588 요즘에 그렇게 외국인 4인방은 아 1588이라 그래요? 인류체 아 1호 오닐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칼로세비치 칼로세비치 이렇게 예, 해서 예, 예. 1588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유행은 빨리 따라가는 역시 K리그 전문 아나운서 정순주 아나운서. 저 그럼 오늘부터 1588을 저도 배워서 1588이 워낙에 괜찮다. 그러니까 완델손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아주 커리어 하이 폭발력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이미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풀 시즌을 뛰면은 매우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지난 시즌에 증명을 했고요. 여기에 팔라시오스 선수가 2부 리그 안양으로부터 오기는 했지만 이 선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스피드라든가 탄력 이게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그리고 이 선수 좋을 때 보면 막 오른발 왼발 할 것 없이 뭐 골 어시스트 물론 2부와 1부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2부에서 팔라시오스 선수 한 거를 보면 1부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브랜던 오닐 이 선수를 시드니 FC로부터 영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중앙 미드필더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시드니 FC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존중했던 선수고요. 이 오닐 선수가 이제 최영준 선수와 더불어서 중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킥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중거리포로서 또 득점에 지원 사격을 해줄 수도 있는 선수라서 전체적으로 완델손 선수가 없지만 팀의 어떤 조화와 밸런스는 저는 포항이 올 시즌 여전히 괜찮고 여기에 또 이제 권한규 선수가 상주 상무로부터 돌아와서 수비 라인도 저는 올 시즌 포항이 괜찮다고 보고 여기에 이제 강현무 선수가 또 후방을 지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 안 드린 선수들 가운데 송민규라든가 심동훈이라든가 이광혁 선수가 또 윙어 자리에 배치가 될 거고 여기에 김상원 같은 선수도 2부 리그 역시 안양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굉장히 멀티 자원이에요. 그래서 완델손 한 명의 폭발력에 지난 시즌은 한동안 좀 의존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올 시즌 포항은 상당히 조화롭고 양질의 스쿼드를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선수층은 어떠냐 물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챔을 안 뛰잖아요. 네. 포항은 아챔을 안 뛰는 팀이기 때문에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조화로운 스쿼드 정도면 아챔 안 뛰고 충분히 4위 도전 가능하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중간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입대하는 선수들이 지금 있어요. 네. 신청해 갖고. 네. 그런 선수들 빠질 경우에 지금 스쿼드의 두께가 사실은 두껍다고는 볼 수 없어요. 포항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고려하면 김기동 감독이 그래서 지금 한 3명 정도는 더 지금 영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 고려할 때 아챔 안 뛰는 거는 지금 매우 큰 일. 그래서 포항이 4위에 도전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강원 F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아이들이 좀 더 모인 것 같아요. 임채민, 병수분. 김승대. 네. 예. 강원도의 힘, 그러니까요. 토종의 힘. 외국인 선수 없이 지금 나카사토가 한 명 있는데요. 외국인 선수 없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선수들로 상당히 이제 짜임새 있는 병수볼 2탄, 업그레이드 되는 2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김병수 쌤이 아주 잘 우리 선수들로만으로도 이런 축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용병 없이도 그런 부분들 김병수 감독이 좀 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병수 감독의 전략적인 축구 과연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 정말 K리그의 흥행을 이끌었던 이 팀이죠. 대팍의 물결, 바로 대구 FC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전에 안드레 감독이 떠났다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병근 감독 대행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네. 수원에서 감독 대행 경험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구의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경험도 이병근 감독 대행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았겠나 싶고요. 일단 올 시즌 대팍이 계속 열광의 물결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K리그 많은 팬들이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팬분들은 대구가 이제는 성적이 좀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잘하면 안 떨어질 수 있다. 지난 시즌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나간 선수들이 조금 중요한 선수들이 있긴 해요. 조현우 선수, 박병현, 한희훈, 김준엽, 강윤구 이런 선수들이 나가긴 했는데 들어온 선수들도 대구는 제가 봤을 때는 조현우 선수 자리 하나 빼고는 괜찮게 영입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재우 선수라든가 황태현 선수라든가 이진현 선수, 네. 그러니까 각 연령별 대표들에서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선수들, 김재우 선수가 부천에서 영입이 됐고 황태현 선수 안산, 이진현 선수 포항에서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뭐 박병현, 한희훈, 김준혁, 강윤구 이런 선수들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 쪽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대체로 오히려 젊은 자원들로서 보강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을 끄는 선수가 대한 선수죠. 네. 네, 대한 선수가 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대한과 이제 에드가가 같이 공격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됐고 대한 에드가 밑에 또 이제 세징야가 활약하는 세징야 뭐 김대원 네. 이러한 어떤 공격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대구의 가장 과제는 조현우 선수 자리가 잘 메워지는 거. 그것만 만약에 잘 될 수 있다면 대구가 6강권에서는 여전히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현우 선수 자리는 일단 최영원 선수와 이준희 선수로서 이제 메우게 될 텐데 이 두 선수가 커리어 전체로 보면 뭐 쭉 주력 골키퍼로 뛰었던 선수들은 아닌데 네. 주전 선수들의 어떤 부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력으로 뛰었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들만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어땠어요? 좋았던 적들이 다 있는 선수들이에요. 아. 최영은 선수도 그렇고 이준희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최영은 선수, 이준희 선수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좋았을 때의 그 모습으로서 계속 경쟁에 나갈 수만 있다면 조현우 선수 자리를 메우는 것도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메우는 것이 아마 이병근 감독 대행과 대구 팬들의 희망일 겁니다. 그런데 조현우 선수 자리가 어느 정도는 메워진다는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또 이제 대구에게 단 한 가지 약간의 우려사항은 뭐냐면 올림픽 때 네. 이제 물론 김학범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짜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일단 그쵸. 지금 기준으로만 보면 김대원 선수, 정승원 선수, 정태욱 선수 많죠. 게다가 새로 영입된 김재우 선수까지 대구에는 4명의 올림픽 대표 후보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얼마나 과연 이제 실제로 차출이 돼서 올림픽 때 대구가 이제 피해를 볼 것인지 요것도 약간의 이제 변수는 된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K리그를 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요것들만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대구는 여전히 6강권은 될 수 있는 팀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파 그 안에서의 함성과 열기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팬들을 계속 열기를 끌어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주 상무로 넘어가 볼게요. 뭐 지난번에도 우리 원투펀치에서 얘기했는데 신병들이 그렇게 좋다고. 지금 들어온 선수들이요. 문선민, 오세훈, 권경원, 박용우, 문창진, 전세진, 이명재, 이창근, 박병현 뭐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간 선수들도 있지만 저는 전력 플러스 됐다. 권경원 들어오면서 수비 라인 상당히 노련해지고 안정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도 지금 기존의 이찬동의 박용우가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또 기존 유승우의 문선민 뭐 지금 공격 라인들이 상당히 강화가 됐죠. 거기 최전방도 지금 뭐 진성우 이런 선수의 지금 오세훈이 네. 가세를 했어요. 여기도 용병은 없지만 상주 상무는 지금 전력이 제가 볼 때 전반기에는 6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상주 상무가 사실 내년이면 연고지를 바꾸기 때문에 상주 상무라는 이름으로 뛰는 게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굉장히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상주 팬인 제가 딱 두 줄만 네. 추가하면 8월에 전역하는 선수들 명단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류승우, 진성욱, 이찬동, 강상우, 한석종, 김대중. 요 선수들이 이제 8월에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기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전반기에 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11월 22일쯤 되면 또 대량 선수들이 또 나가요. 근데 11월 22일이면 아직 시즌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8월에 한번 흔들리고 11월에 한번 흔들릴 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근데 이미 그걸 다 아니까 이제 팀 운영을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현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올 시즌에도 그런 게 기대가 되고 상주의 또 하나 변수 정경호 코치가 맞아요. 김남일 감독의 성남으로 떠났다는 거. 그게 이제 정경호 코치가 사실 상주에서 김태환 감독이 물론 명장이긴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술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정경호 코치의 공로도 작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정경호 코치 빠진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거는 좀 앞으로 두고 봐야죠. 네. 자, 다음 구단 또 가볼게요. 수원 삼성이에요. 수원은 일단 김두현, 조재민 코치가 영입이 됐고요. 김두현 선수가 또 이제 코치로 왔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 K리그 팬들과 수원 팬들은 반가우실 건데요. 여기에 이제 수원의 플러스 멤버는
일단 상주에서 자신감을 높여왔습니다. 김건희 선수. 수원에서 넣은 골들보다 상주에서 한 2달 동안에 그렇죠. 넣은 골이 더 많았다는 그 전설의 김건희 선수가 이제 좋은 자신감을 가지고 수원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에 전북에서 지난 시즌 이제 멀티 역할을 하던 명준재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원은 뭐니 해도 외국인들에게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캐나다 수비수인 도닐 헨리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헨리 선수는 사실은 저 잉글랜드 경험도 있는 선수예요. 여기에 아주 신체 조건, 뭐 탄력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술레이만 크루피치라는 이제 공격수를 데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크루피치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수원의 올 시즌이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잘해줬던 타가트 선수 그리고 미드필드의 안토니스 선수가 여전히 뭐 건재하기는 합니다만 타가트가 안 터지게 되면은 수원은 지난 시즌에 한마디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루피치 선수와 타가트 선수 여기에 안토니스, 도닐 헨리까지 수원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녔던 외국인 진용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올 시즌에 진일 외국인 진용이 제일 괜찮아 보여요. 일단 뭐 사리치 같은 선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일단 쿼터를 꽉 채웠고 크루피치라든가 도닐 헨리 선수 활약한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수원 팬들에게는 좀 기대를 그래도 가질 만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원에 대해서 조금 또 이제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스쿼드를 보면은요. 여태까지 이제 언급했던 앞에 언급된 팀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언급이 안 된 팀들도 있잖아요. 뭐 성남, 인천 이런 팀들 그렇죠.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12팀 중에서 수원의 스쿼드 전체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양질의 외국인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정말 수원이 여전히 뭐 팬들이 가장 많은 클럽 중에 하나고 K리그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클럽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수원 팬들은 조금 배고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루피치라든가 도닐 헨리의 영입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쿼드의 위력을 봤을 때는 6강을 확신하기에는 조금은 약간 약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가장 큰 게 김남일 감독이 왔는데 네. 공격 축구를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정경호 코치와 함께 이제 남길 감독을 대신해서 네. 김남일, 정경호 이 코칭 스텝이 구성이 됐는데 좋습니다. 양도면 선수도 데려왔고 또 리투아니아 리그 득점왕 출신인 크로아티아 출신의 토미 선수도 데려왔고 우즈베키스탄 용병이 이스칸데로프 좋은 공격진이 구성이 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불투명하다. 이 팀은 네.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전력이 제가 볼 땐 일단 강등권에서 벗어나야 되는 정도의 전력인데 수비가 일단 돼야 된다. 네. 네. 지금 임채민 선수가 빠져 있고 그렇죠. 나갔기 때문에 수비에서 중심을 누가 잡아줄 것인가. 일단 수비적인 전술에서 안정감을 확보를 하는 게 1순위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이 이제 공격입니다. 공격에서 이제 노장 양도면 선수가 어느 정도 또 해줄 수 있냐가 중요한데 외국인 선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는 수비, 공격 다 조금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확신이 안 서는 이 라인에서 코칭 스태프의 역량이 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평가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김남일 감독은 어깨가 좀 무겁겠죠. 오히려 이제 김남일 감독이 확 좋은 평가를 감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혼자서 김남일 감독이 이렇게 막 독박을 쓰는 뭐 이러한 팀 분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 있는 선수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선수들이 잘해주면 뭐 좋지만 팬들에게 하는 이른바 선수빨이다 이런 팀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감독이 전술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남길 감독보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 이제 들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남이 스타트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이 이제 명예 감독으로 됐고요. 이만석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 오셨어요.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 이만석 감독은 지난 시즌 이제 안산 그리너스의 아주 돌풍을 이끌었던 네. 그러니까 안산이 그 정도 높은 순위에서 정말 그 플레이오프권 경쟁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안산을 잘 이끌었던 이만석 감독이죠. 게다가 또 유상철 감독의
천거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만석 감독의 지도력은 사실은 2부 리그 K리그 2에서는 많이 또 정평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보고 아마 조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진을 보면은요, 제 생각에는 역시 좀 전에 장지현 의원님이 이제 성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도 그리 충분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매 시즌 정말 생존한 뜨거운 본능을 발현시키면서 계속 살아남고는 있는데 일단 올 시즌의 플러스를 보면 대구에서 김준엽 선수, 강윤구 선수가 왔고 성남에서 문지환 선수가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뭐 수비수 아주 멀티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왔고 경남의 미드필드 아주 기대주였던 김준범 선수가 온 거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김성주 선수, 안양 출신으로 상주에 있었던 안진범 선수, 여기에 상주로부터 역시 전역한 송시우 선수가 이제 돌아온 정도가 눈에 띄는데, 시우타임. 예, 지금 김준혁, 강윤구, 문지환, 김준범, 김성주, 안진범, 송시우 등등이에요. 그런데 다 괜찮은 선수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인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큼의 멤버인가? 라고 보면 냉정하게 보면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나간 선수들도 보면은 김승용, 문창진, 김보섭, 김진야, 이윤표, 정훈성, 곽혜성 뭐 이런 선수들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수들, 준척급 선수들을 여러 데려오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인천의 전력을 확고하게 끌어올린 것처럼 보이진 않고, 근데 다만 이제 인천 팬들이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고사 선수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거. 무고사는 그야말로 인천의 황제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K리그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기량이 좋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무고사를 어쨌든 갖고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케인대 선수를 믿어보기로 했고요. 여기에 이제 수비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분호자 선수,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라시드 마하지 선수. 그래서 외국인 진영은 변화 없이 이탈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인천의 강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멤버를 이렇게 보면 강등까지는 안 갈 멤버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하위권에서 고생할 수 있는 멤버다. 인천 팬들 마음으로는 그냥 아슬아슬하게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부터는 K리그 1에서 새롭게 보는 얼굴들입니다. 바로 광주FC K리그 2에서 우승을 하고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과연 작년의 모습을 K리그 1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광주가 조직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네. 특히 수비 조직력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그대로 지금 박진석 감독이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광주가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네, 거기에 이제 그래도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울산에서 김창수 선수 또 데려왔고, 그리고 대구에서 한희훈 선수도 데려왔어요. 이렇게 이제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까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수비 전력에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페 선수를 위시한 공격 전술도 여전히 지금 나가지 않고 잘 지금 그 선수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필리페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공격 루트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전력은 제가 볼 땐 지난 시즌에 2부 리그에서 우승할 때 전력에서 약간의 플러스가 됐다. 8위, 7위권까지도 한번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 아니냐. 네. 전 개인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주FC 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이 부산 아이파크는 이 팀은 정말 스토리가 있어요. K리그 1 네. 진짜 올라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올라왔어요. 정말 절치부심, 뭐 3전4기, 뭐 정말 그렇게 스토리를 쓰면서 올라온 부산인데, 광주가 펠리페 선수라든가 윌리안 선수가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2부 리그에서 하던 것만큼 이제 1부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까. 부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안산에서 이적해 오긴 했습니다만 빈치싱코 선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2부 리그에서는 거의 또 지존급으로 통했던 호물로 선수가 있거든요. 그 빈치싱코와 호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펠리페와 윌리안이 어떻게 될 거냐와 마찬가지로 부산의 운명도 결국은 이 두 선수가 1부 리그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선수들이냐에 상당 부분이 달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이 두 선수 이외에도 영입이 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플러스된 멤버들이 일단 골키퍼 쪽에도 김호준 선수가 들어와서 최필수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골문을 지키게 될 거고, 여기에 강민수 선수가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오피셜이 안 났지만 네. 요게 이제 오피셜이 하루 이틀 사이로 저는 날 거라고 봐요. 저희 녹화 아마
직후에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강민수 선수가 오고요. 이규성 선수가 상주로부터 전역이 되는데 이규성 선수가 상주에서 윤빛가람 선수 때문에 조금 가려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미드필드에서 다재다능한 역할을 아주 잘해줬던 선수가 이규성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규성 선수는 훨씬 더 상주 가기 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마 돌아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김동우 선수, 성남으로부터 김정현 선수 데려왔고 그리고 윤석영 선수, 네. 강원에서 뛰던 윤석영 선수가 이제 원래는 가시화 레이솔 선수인데 이번에는 부산이 또 윤석영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스톤백 투르스노프 선수라고 역시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또 수비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호물로 빈치신코만 잘 통하면 나머지 국내 멤버와 아시아 쿼터 멤버는 부산이 다른 뭐 기존의 K리그 1 클럽들한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빈치신코와 호물로. 이 선수들만 잘 되면은 승격한 팀이긴 하지만 역시 7, 8위, 7, 8, 9위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마크할 수도 있는 팀이 부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 2020년을 기다리고 있는 각 팀들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봤는데 짧게 총평 안 할 수 없거든요. K리그 1 이번 시즌 어떨 것이다. 한마디씩만 딱 해주신다면요. 지난 시즌이 진짜 역대급 우승 경쟁이었잖아요. 네, 올 시즌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드디어 전북의 발목을 잡을 팀들이 다른 때보다 조금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전북과 울산이 가장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 시즌보다는 두 팀이 공이 약간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밑에서도 지금 다른 팀들도 전력들이 제가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다들. 네. 그래서 상당히 변화가 많아질 그러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거기에서 특히 기업의 명문 구단들 조심해라. 강등 조심해라. 그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즌이 역대급 순위 경쟁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 시즌은 정말 역대급 순위 경쟁이 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위부터 강등권까지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좁혀진 좁혀질 승점에서 가능성이 좀 크다고 싸울 보여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1, 2, 3, 4, 5, 6위가 더 비슷해지고 뭐 5, 6, 7, 8 여기도 더 비슷해지고 이런 정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올 시즌은 전반적으로 경쟁하는 순위 경쟁이 될 공산이 크다. 자, 이제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점점 이렇게 양쪽에 있는 두 분이 줄기라는 게 입증이 되고 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얗니까? 그냥 다 하얗시고 저만 빨갛게 이렇게 딱 두 개. 그 장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찍었을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요. 네. 아쉬우시다면 이제 397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리그 얘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네. 빨리 가야 시간이 돼요. 많이 갔거든요. 네. 빨리 가야 돼요. 저 한 번에 하겠습니다. 아, 저 이거 저 산무 삼무? 끝. 뭐야 이거? 그러면 어떤 경기인지 한준희 위원님께서 무무무했던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짚어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경기가 울버햄튼 대 레스터시티예요. 늑대냐 여우냐? 저는 울버햄튼 승. 울버햄튼 승? 네. 요즘 바디가 득점이 좀 그렇죠. 가물고요. 네. 울버햄튼 승. 아니 그러니까 두 팀 모두 휴식이 꿀맛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두 팀이 한창 잘 나갈 때만큼 좋지 않거든요 지금. 이럴 땐 무승부. 네. 전 레스터시티. 네. 좋아요. 무승부 레스터시티 오케이. 울버햄튼. 자, 두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무. 야, 뭐. 저런 팀들끼리 붙었네요. 두 팀 너무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두 팀 다 노답이에요. 그리고 답 없죠. 저도 좀 이거는 고민이 좀 저도 많이 무승부. 돼요. 이거는. 그래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한번 가볼게요. 오. 자, 알겠습니다. 라치오 대 인터밀란. 라치오 대 인터밀란. 네. 인터밀란일 것 같아요. 저는. 인터밀란? 네. 인터가 주중 경기에 물론 로테이션이 약간 로테이션 있었지만 있는데 에릭센이 선발 디비전 치르고 한효님 얘기한 건 이제 주중 경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네. 했으니까 이제 그건데 로테이션은 좀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인터밀란 승. 그러면 그냥 다 다르게 가봐요. 라치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시면서요. 다음 월요일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주중에 펼쳐지는 16강 4경기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